유럽이 불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독일 드레비치의 기온이 41.5도를 찍었습니다. 독일 역사상 6월에 40도를 넘은 것은 관측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기록이 하루 만에 세워졌어요. 체코 40.6도, 스위스 39도, 덴마크 36.6도. 1874년 관측 시작 이래 최고 기록. 유럽 전역에서 지금 이 순간 1억 9,300만 명이 35도를 넘는 열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어요. 이름도 섬뜩합니다. 오메가 열돔. 북아프리카의 열기가 유럽 상공에 정체되며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으로 대륙 전체를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지구 위에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본 대학교 기후지리학과 교수 클라우스 바우어. 평생 유럽 지형과 기후를 연구해온 그가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교과서가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두대간은 왜 알프스와 다른가? 한강은 왜 센강과 다른가? 삼면의 바다는 각각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63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도시를 안쳤는가? 지금부터 그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바우어입니다. 독일본 대학교에서 기후지리학을 가르친 지 올해로 31년째입니다. 제 전공은 지형과 기후의 관계, 쉽게 말하면 땅의 생김새가 날씨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알프스 산맥이 유럽 기후를 어떻게 나누는지, 라인강 유역이 독일 중부 기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30년 넘게 강의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서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술 교류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여름 집중 세미나 일주일 일정. 주제는 동아시아 지형과 기후 적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한반도 기후는 제 전문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강의에서 두세 줄로 언급하고 넘어가는 곳이었어요. 대륙성 기단과 해양성 기단이 충돌하는 불안정한 반도, 장마와 태풍이 반복되는 혹독한 여름,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겨울. 제가 알고 있던 한반도 기후의 요약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망설이다가 결국 가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준서였습니다. 이준서. 한국에서 온 제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조용한 편이었는데 수업 시간만 되면 달라졌습니다. 제가 유럽 기후 사례를 설명할 때마다 손을 들고 한반도 사례를 들고 왔거든요. 처음엔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반복되면서 솔직히 조금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반도 기후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이준서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불안정성이 오히려 이 지형을 더 정교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유럽 기후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불리하게 보이지만 그 기준 자체가 유럽 중심적인 건 아닌가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준서 씨, 기후지리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을 받아들여야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준서는 그 이후 수업에서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갔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가 마지막 수업날 제 책상에 메모 한 장을 두고 갔습니다. 교수님, 언젠가 한반도를 직접 보시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그 메모를 3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다가 어느 날 꺼내서 책상 위에 끼워뒀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리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2003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기후학회에 참석 중이었어요. 그해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약 1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유럽 전체에서 약 7만 명이 그 여름을 넘기지 못했어요. 독일에서도 약 7천 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작은 도시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녀들은 여름 휴가를 떠났고 이웃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머니는 냉방이 없는 아파트 안에서 폭염에 쓰러지셨어요.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학회장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까지 유럽 기후 안정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기후지리학자로서 저는 유럽 기후의 구조적 안정성을 3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기후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았던 시스템이 어머니를 죽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 어머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연구에 더 몰두했습니다. 유럽 기후 시스템을 더 열심히 분석했어요. 어쩌면 그게 그 기억을 외면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초청장을 받던 날, 저는 이준서의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003년 여름이 떠올랐어요. 결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6월 22일 오전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가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기 때문이었어요. 독일을 떠나기 직전까지 저는 그 열기 속에 있었어요. 바깥에 나서는 순간 얼굴에 달라붙는 뜨거운 습기. 그늘에 있어도 땀이 나는 그 감각. 그런데 인천공항 밖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가볍고 선선했어요. 핸드폰을 꺼내본 대학 캠퍼스 현재 기온을 확인했어요. 38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인천공항 21도. 두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울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본국에서 날아오는 뉴스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오메가 열돔.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서 고기압이 그리스 문자. 모양으로 대륙 전체를 가두는 현상이에요. 뚜껑이 덮인 냄비 안에 열기가 갇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6월 26일 독일 자르브리켄 41.3도. 독일 역사상 6월에 40도를 넘은 것은 관측 이래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드레비치에서 41.5도가 찍히며 그 기록이 하루 만에 다시 깨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1억 9,300만 명이 35도를 넘는 열기 속에 갇혔어요. 저는 그 뉴스를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숙소방에서요. 41.5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2003년 8월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 여름. 저는 숫자를 보면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본국이 불타는 동안 내가 서 있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질문이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30년 동안 강의해온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 세미나에 초청한 박지원 교수의 연구실에 이준서가 있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세미나실이었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저를 소개했어요. 38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15명 남짓. 석박사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소개가 끝나고 학생들 얼굴을 훑는데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뒷줄 창가 자리. 이준서였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서가 먼저 고개를 가볍게 숙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내용이었어요. 동아시아 기후의 구조적 특성. 저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한반도의 위치를 칠판에 그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이 내려오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덥고 습한 해양성 기단이 올라옵니다. 이 두 기단이 충돌하는 전선지대가 바로 한반도 상공이에요. 그 결과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열기와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며 혹독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유럽의 안정적인 편서풍 기후와 비교하면 한반도는 기후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저는 유럽과의 비교를 이어갔어요. 유럽은 대서양 편서풍이 연중 안정적으로 기온을 조절합니다. 알프스가 남쪽 열기를 막아주고 북해와 발트해가 습도를 조절하죠. 살기 좋은 기후예요.
그 비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럽은 기후의 축복을 받은 땅이고 한반도는 기후와 싸워야 하는 땅입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팽팽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손이 올라왔어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유럽이 기후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유럽이 41도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오메가 열돔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입니다. 유럽 기후의 구조적 특성과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상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 그게 이상 현상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정상인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제 다음 말과 충돌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 세션에서 다루겠습니다. 오전 강의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중간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자료에서 한반도 기후를 불리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불리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기온 안정성, 강수 예측 가능성, 자연재해 빈도. 이 세 가지 지표에서 한반도는 유럽 평균보다 수치가 나쁩니다. 학생이 바로 받았어요. 그 지표들은 누가 만든 건가요? 유럽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지표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기후 안정성 지표의 상당수는 유럽과 북미 연구자들이 설계한 겁니다. 그 지표에서 유럽 기후가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후학의 지표는 보편적 기준을 따릅니다. 특정 지역에 편향된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났어요. 박지원 교수가 쉬는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면서 웅성거렸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이준서가 다가왔어요. 3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건넸어요.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여기 있었군요. 네. 박지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전 강의 잘 들었어요. 학생들 질문이 만만치 않죠? 저는 웃었습니다. 날카롭더군요. 이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교수님 수업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후 세션 준비해야겠네요. 이준서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강의실이 떠올랐어요. 이준서가 손을 들던 모습. 제가 데이터를 들먹이며 눌러버리던 그 장면.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학생의 감정적 반론을 바로잡아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한국 학생들이 던진 질문들을 떠올렸어요. 그 지표들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 질문은 감정적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3년 전 이준서가 던졌던 질문과 결국 같은 질문이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오전에 제가 말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걸렸거든요. 유럽은 축복받은 땅. 한반도는 싸워야 하는 땅. 그 문장이 30년 동안 제 강의에 들어있던 문장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대관령에 가보시겠어요? 백두대간을 직접 보시면 오늘 느끼신 게 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준서가 남긴 메모를 다시 떠올렸어요.
언젠가 한반도를 직접 보시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3년 전에는 그 말이 학생의 감정적인 미련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게 예언처럼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지원 교수의 차가 숙소 앞에 섰습니다. 조수석에 타려는데 뒷문이 열렸어요. 이준서였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말했어요. 이준서 씨가 같이 가도 괜찮겠죠? 이 친구가 백두대간 현장 데이터를 가장 잘 알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대관령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백두대간이 실제로 동쪽과 서쪽의 기후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서 도로가 점점 산으로 파고들었어요. 박지원 교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어제 세미나에서 학생들 질문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예상보다. 박지원 교수가 웃었어요. 이 친구들이 원래 그래요. 당하고 자란 학생들이거든요. 당하고 자랐다고요? 외국 교수들한테요. 한반도 기후를 분리하다, 불안정하다, 예외적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백미러로 뒷좌석 이준서를 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관령에 가까워지면서 도로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정상 부근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맡았어요.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박지원 교수가 능선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능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날씨가 달라요. 오늘 동해안 강릉은 맑고 건조합니다. 서쪽 원주 쪽은 구름이 많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저는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백두대간의 한 구간이었어요. 산등성이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기후지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태백산맥 동쪽 경사면은 매우 가파르고 서쪽 경사면은 완만해요. 동해에서 올라온 습한 공기가 가파른 동쪽 사면을 타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비를 뿌리고 차가워집니다. 능선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오면 건조하고 따뜻해지죠. 팬 현상이에요. 산이 습한 공기에서 수분을 쥐어짜내는 겁니다. 여름엔 동쪽 습기를 걸러내는 필터고 겨울엔 북서쪽 시베리아 바람을 동쪽 해안에서 막는 방패예요.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후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이준서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교수님, 알프스 팬 현상이랑 방향이 다르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알프스는 동서로 누워 있어서 남북 기후를 나눕니다. 백두대간은 남북으로 서 있어서 동서 기후를 나누고요. 방향이 90도 달라요. 이준서가 말했어요. 그러면 막는 것도 다르죠. 맞아요. 알프스는 지중해 열기가 북유럽으로 올라오는 걸 일부 막습니다. 백두대간은 동해 습기를 서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걸러내고 겨울엔 북서쪽 시베리아 바람을 동쪽 해안에서 막아주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이 같은 위도의 서울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이준서가 능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수업에서 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백두대간이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후를 조절한다고요. 그때 교수님이 예외적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능선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준서가 계속했어요. 그때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른 원리라고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언어가 없었어요. 유럽 기후학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박지원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준서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언어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능선을 타고 바람이 내려왔어요. 서늘했어요. 박지원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백두대간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약 1400km예요. 알프스가 약 1200km니까 비슷하거나 더 깁니다.
그런데 유럽 기후지리학 교과서에서 알프스는 한 챕터를 차지하고 백두대간은 각 주에도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울로 접어들면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르고 있었어요. 박지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은 한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강줄기가 산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요. 저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강이 아니라 이준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3년 전 그가 했던 말. 유럽 기후학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됐다. 저는 그때 그 언어를 함께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틀렸다고만 했거든요. 그 언어를 이준서는 결국 혼자 찾아온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숙소에 돌아와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백두대간 필터. 알프스 장벽. 방향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다르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이준서가 옳았다. 쓰고 나서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지원 교수와 이준서와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공원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강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라인강을 떠올렸습니다. 본 대학 근처를 흐르는 라인강.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 하나죠. 그런데 라인강변에 이런 풍경은 없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강변에 나와 있는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박지원 교수가 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한강이 서울 기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면 증발로 인한 냉각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도시 전체 기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엔 규모가 부족하지 않나요? 이준서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서가 강을 보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강이 하는 일은 증발 냉각만이 아니에요. 바람길이에요. 서울은 분지예요. 북쪽에 북한산, 남쪽에 관악산, 동쪽에 아차산, 서쪽이 낮게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분지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열이 갇히기 쉬운 지형이에요. 그런데 한강이 이 분지를 동서로 가르며 흐릅니다. 강을 따라 바람이 통로를 만들어요. 마치 도시 한가운데 자연이 만들어 놓은 환기구 같은 거예요. 박지원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독일 슈투트가르트도 분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분지 지형이라 열섬 문제가 심각한 도시예요. 수십 년에 걸쳐 바람길을 연구하고 녹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은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자연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지 않거든요. 이준서가 말을 받았어요. 서울은 달라요. 자연이 먼저 만들어 놓은 구조 위에 도시가 올라앉은 거예요. 한강과 그 지류들이 이미 바람의 통로를 형성하고 있었고 도시는 그 위에 쌓인 거거든요. 저는 강폭을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여의도 구간 한강 최대 폭 약 1.2km. 파리센 강의 10배 가까운 폭이에요. 바람길로서의 규모가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이준서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강 볼륨만 보면 큰 그림의 절반밖에 못 봐요. 지류들이 서울 전체에 바람길을 만들거든요. 청계천, 중랑천, 안양천, 탄천. 이 지류들이 북한산, 관악산 같은 주변 산에서 내려와 한강으로 합류하면서 도시 곳곳에 작은 바람 통로를 만들어요. 본류가 대동맥이라면 지류들은 모세혈관이에요. 저는 그 비유에서 멈췄습니다. 대동맥과 모세혈관. 강줄기를 혈관계로 보는 시각. 지형학자로서 수십 년간 강을 연구해왔지만 도시와 강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논문으로 쓴 건가요? 이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원 교수님 지도로 작년에 냈어요. 한강 수계와 서울 도시 열섬 완화의 상관관계 분석이었는데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준서가 독일에서 제게 주장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예외적 사례라고 눌러버린 그 내용이 지금 논문이 돼 있었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시가 2010년대부터 바람길 지도를 만들어서 도시 개발에 반영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건물을 세우면 바람을 막는지, 어디에 녹지를 조성하면 냉각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지형과 수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준서 씨 논문이 거기 인용됐어요. 저는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이준서가 말했어요. 교수님, 저 독일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는 것, 이 수계 전체가 하나의 기후 조절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는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주장만 있었고 근거가 없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데이터가 없으면 주장이 아니라고 했죠. 이준서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러 왔어요. 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유람선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강 건너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저는 이준서에게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주장을 접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준서는 정말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돌아온 거였어요. 박지원 교수가 강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은 세 개의 바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해, 동해, 남해. 이 세 바다가 각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산줄기와 강줄기까지 합치면 이 땅이 왜 이렇게 설계돼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걸어 나오는 길에 이준서가 제 옆에 나란히 걸었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공원 출구 쪽에서 이준서가 먼저 말했어요.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교수님은 왜 이번에 오셨어요? 한반도 기후가 전문 분야가 아니신데.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두고 간 메모 때문이에요. 이준서가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두 사람이 한강공원 출구 앞에 서서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줄기가 도시의 혈관이라면 이 도시에 흐르는 것은 바람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도 차곡차곡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원 교수가 세미나실 칠판에 한반도 지도를 크게 그렸습니다. 이준서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요. 저는 이번에도 교단 앞이 아니라 학생들 옆에 앉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박지원 교수가 지도 주위에 세 개의 바다를 표시했습니다. 서쪽에 서해, 동쪽에 동해, 남쪽에 남해. 세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바다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나라를 둘러싸고 있지만 각각이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교수님, 어제까지 들은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박지원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백두대간이 거시적인 기류를 조절한다면 세 바다는 그 기류의 온도와 습도를 공급하는 역할이에요. 산줄기와 바다가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오늘 그 연결을 보여드릴게요. 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서해는 평균 수심이 약 44m예요. 얕습니다. 수심이 얕으면 바닷물이 햇빛에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냄비가 얕을수록 물이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것과 같아요. 여름에는 수온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서쪽으로 습한 공기를 밀어올립니다. 이게 장마의 수분 공급원 중 하나가 되죠. 반대로 겨울에는 급격하게 식으면서 찬 공기를 강화시켜요. 서해는 한반도 기후의 계절 진폭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서해는 한반도 기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박지원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동해는 정반대입니다. 평균 수심이 약 1684m예요. 서해보다 무려 38배 깊어요. 수심이 깊으면 수온 변화가 작습니다. 심층수가 표층의 온도 변화를 완충해주거든요. 거대한 열저장고예요. 그래서 동해는 연중 비교적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합니다.
겨울에 강릉이나 속초 같은 동해안 도시들이 같은 위도의 서울보다 따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동해가 열을 저장해뒀다가 겨울에 천천히 내보내는 거거든요. 중간줄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백두대간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동시에 동해가 열을 저장해서 방출하는 거잖아요. 두 시스템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박지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그게 산줄기와 바다가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 학생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의를 하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남해를 짚었습니다. 남해는 두 바다의 중간 성격이에요. 평균 수심 약 100m. 그런데 남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심이 아니에요. 해안선이에요.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게 들쑥날쑥한 지형이에요. 크고 작은 섬이 약 2,000개 넘게 흩어져 있어요. 이 복잡한 해안선이 바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굴절시키고 분산시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남해안의 복잡한 지형이 태풍의 에너지를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해요. 완벽하게 막아주진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완충작용이에요. 앞줄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해는 계절을 증폭시키고 동해는 기온을 완충하고 남해는 외부 에너지를 분산하는 거잖아요. 세 바다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정리를 잘해줬어요. 저는 그 정리를 들으며 메모장에 썼습니다. 세 바다 세 역할. 증폭, 완충, 분산. 그리고 유럽을 떠올렸어요. 지중해는 하나의 바다예요. 유럽 남부 전체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주지만 오메가 열돔 같은 이상 기후가 오면 그 균일한 구조가 오히려 취약점이 됩니다. 뜨거운 공기를 분산시켜줄 다양한 바다가 없거든요. 한반도의 세 바다는 달랐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 기후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지중해는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세 바다는 세 개의 악기가 서로 다른 파트를 연주하는 앙상블이다. 박지원 교수가 그 말을 듣더니 웃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그 앙상블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세 악기가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최악의 조합이 될 때도 있어요. 2026년 6월처럼 잘 맞아 떨어질 때는 유럽이 41도일 때 서울이 21도고 반대로 최악으로 맞물릴 때는 태풍과 폭염이 동시에 오는 끔찍한 여름이 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독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독일 전역 폭염 경보 3일째 연속. 베를린 당국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경찰 물대포차를 투입해 도심 열기를 식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2003년 여름에도 독일은 이랬겠죠. 물대포차도 없었고 무더위 쉼터도 없었고 재난 문자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던 바이에른주 작은 도시에는 혼자 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의식적으로 눌렀어요. 강의실 안에 있어야 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서가 제 옆에 남았어요. 먼저 말을 건 건 저였습니다. 이준서 씨, 독일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요? 이준서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예외적 사례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틀린 판단이었어요. 이준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제가 계속했어요. 그때 나는 당신의 주장을 감정적 애국심으로 봤어요. 데이터 없는 주장으로 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은 당신이 살아온 땅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어요. 내가 읽지 못했던 거예요. 강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그때 상처받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그냥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준서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게 저한테 동력이 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데이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반은 그거였어요.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실수가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군요. 이준서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미안해야죠. 이준서가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강의실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잠깐 흘렀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두 분, 내일 경복궁 가실 준비됐어요? 땅과 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2003년 어머니가 살던 바이에른주 작은 도시. 아무도 어머니의 안부를 묻지 않았던 그 여름. 한국에는 지금 전국에 무더위 쉼터가 7만 개가 있고 취약계층 담당자가 배정돼 있고 폭염이 오기 전부터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23년 전 그 시스템이 독일에 있었다면 그 생각을 저는 23년 동안 한 번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중간에 눌러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눌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박지원 교수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이준서도 함께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독일에도 오래된 궁전이 많아요. 베를린의 샤를로텐부르크, 뮌헨의 님펜부르크. 그런데 그 궁전들은 도시 외곽에 있습니다. 경복궁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뒤로 북악산이 바로 보였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 궁이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분이 웃었어요. 그 대답이 맞긴 한데 왜 하필 이 자리냐는 거예요. 조선이 1394년에 한양을 수도로 정할 때 이 위치를 선택한 데는 지형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북쪽으로 북한산과 북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낙산, 서쪽으로는 인왕산. 남쪽으로 남산이 있고 그 너머로 한강이 흐릅니다. 이준서가 말했어요. 배산 임수예요.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는 지형 배치입니다. 풍수지리의 핵심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후지리학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북쪽의 산이 겨울 북서풍을 막아주고 남쪽에 열린 방향으로 여름 남풍이 들어와요. 그리고 앞에 흐르는 한강이 바람길을 만들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북악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바람막이, 강이 환기구. 630년 전 사람들이 이 배치를 이미 계산했다는 거였어요. 박지원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가 만들어내는 바람의 통로를 계산한 거거든요.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 골짜기, 북악산과 낙산 사이 골짜기. 이 골짜기들이 여름에 산에서 내려오는 서늘한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해요. 측량 장비도 없던 시대예요. 이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풍수지리를 미신이라고 배웠어요. 박지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 원리인 배산 임수, 장풍 득수,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개념은 현대 기후지리학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적으로 축적한 지식이 체계가 된 거예요. 저는 광화문 앞 광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식. 저는 그것을 민간 지식과 과학 지식으로 나눠서 봐왔어요. 그런데 그 이분법 자체가 서구 중심적 시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의 구조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이준서가 설명했습니다. 처마가 길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름엔 높이 뜬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겨울엔 낮게 뜬 태양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각도가 계산돼 있어요. 계절마다 태양의 고도가 다르다는 것을 건축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마당은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서늘한 공기가 들어오는 자연 환기 구조예요. 저는 처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독일의 전통 건축과 비교했어요. 독일 전통 건축은 추위를 막는 데 최적화돼 있어요. 경사가 가파른 지붕은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한 설계고
두꺼운 벽은 한파를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더위를 막는 설계는 없어요. 에어컨이 없던 시대에 여름 더위를 막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준서가 말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기후가 바뀌었는데 건축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한반도의 한옥은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였어요. 두 계절이 모두 극단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독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메가 열도 말에서 창문이 작고 단열재가 두꺼운 독일 전통주택들이 열기를 고스란히 가두고 있는 모습을 추위를 막으려고 만든 설계가 더위를 가두는 함정이 된 거였어요. 골목을 걷다가 이준서가 멈췄습니다. 낡은 한옥 담벼락 앞이었어요. 그가 담벼락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저 어릴 때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고 멍석 깔고 누워서 하늘 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옛날 방식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당에 물을 뿌리면 증발하면서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이준서가 독일에서 한반도 기후 이야기를 들고 왔을 때 저는 그것을 데이터 없는 감정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땅의 기후를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감각이 학문적 언어를 만나면서 이론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담벼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경복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지원 교수가 광화문 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마지막 세미나예요. 오늘까지 보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제 머릿속에 더 오래 남은 건 이준서가 담벼락을 짚으며 한 말이었어요. 마당에 물을 뿌리면 기온이 내려간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 저는 그것을 배우러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제게 말하려 했던 사람은 바로 이준서였습니다. 3년 전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세미나 날이었어요. 그리고 모레면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세미나 날이었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칠판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오늘은 제가 아니라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동안 보신 것들을 정리해서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준서도 뒷자리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에 섰어요.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도를 그렸어요. 형태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지형학자의 손이라 산줄기와 강줄기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에 오기 전까지 한반도를 기후적으로 불리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륙성 기단과 해양성 기단이 충돌하는 불안정한 환경, 장마와 태풍, 혹독한 겨울. 그 조건들을 나열하면 누가 봐도 살기 어려운 땅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땅이 불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했던 거예요. 복잡한 것과 불리한 것은 다릅니다. 저는 칠판 지도 위에 선을 하나 그었어요. 백두대간이었습니다. 이 산줄기는 단순한 산맥이 아니에요. 여름엔 동쪽의 습한 공기를 걸러내는 필터고 겨울엔 북서쪽의 차가운 바람을 막는 방패입니다. 알프스가 가로로 놓인 장벽이라면 백두대간은 세로로 선 필터예요. 방향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달라지죠. 지도에 한강을 그었어요. 이 강은 도시의 환기구입니다. 분지를 동서로 가르며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요. 본류가 대동맥이라면 지류들은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바람길 위에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도 주위에 세 점을 찍었어요. 세 개의 바다. 얕은 서해가 계절의 진폭을 키우고 깊은 동해가 기온을 완충하고 복잡한 남해안이 외부 에너지를 분산합니다. 지중해가 하나의 악기라면 이 세 바다는 앙상블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이 지형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이준서가 뒷자리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건 이 모든 것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산 임수의 원리로 도시를 안치고 처마의 각도로 태양 고도를 계산하고 마당에 물을 뿌려 기온을 낮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지금 이 도시의 뼈대가 돼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유럽 기후를 기준으로 세계를 설명해 왔어요. 그 안에서 어떤 땅은 유리하고 어떤 땅은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깨달은 건 기준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줄 여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 강의 날에 한반도가 불리한 땅이라고 하셨을 때 저희 좀 답답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 답답함이 맞았어요.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학생들이 나가면서 몇 명이 악수를 청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준서가 남았습니다. 강의실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이준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귀국하시죠? 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독일 떠날 때 메모 남긴 거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게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이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메모는 사실 교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준서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자신한테 쓴 거였어요. 언젠가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 다시 올 때, 그때 이걸 보여드리겠다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교수님 책상 위에 남아있던 거잖아요. 버리셨을 줄 알았는데.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버리려고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뒀어요. 이준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어요. 강의실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서 씨, 미안해요. 3년 전에. 이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교수님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원 교수와 이준서와 셋이 저녁을 먹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박지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 돌아가시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강의를 바꿔야죠. 첫 시간부터요. 이준서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칠판에 유럽 지도 대신 한반도 지형도를 먼저 꺼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불리해 보이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그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웃었어요. 이준서도 웃었습니다. 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지나갔어요. 불빛이 강물에 번지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온 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새벽 5시였어요. 박지원 교수와 악수를 하고 이준서와도 악수를 했습니다. 이준서가 말했어요. 교수님, 다음번엔 제가 본 대학에 가도 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든지요.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어두운 강물 위로 다리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2003년 8월. 스톡홀름 학회장에서 받은 전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뒤였다는 그 말. 저는 그날 오전까지 유럽 기후 안정성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저는 그 장면을 눌러왔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면서 강의에 집중하면서 데이터를 쌓으면서. 그런데 오늘 밤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는 이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그 장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바이에른주 작은 도시. 냉방도 없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던 그 여름. 그리고 지금 제가 일주일을 보낸 이 도시. 전국에 무더위 쉼터 7만 개, 취약계층 담당자, 폭염이 오기 전부터 작동하는 시스템.
23년 전 이 시스템이 독일에 있었다면 저는 택시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내일 비행기를 타면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열렸어요. 23년 동안 닫혀있던 것이요. 독일로 돌아온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본 대학으로 갔어요. 짐을 연구실에 내려놓고 강의 계획서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강의. 기후지리학개론. 수강생 47명.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첫 챕터가 열려 있었어요. 유럽 기후의 구조적 특성.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새 제목을 썼습니다. 기준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 월요일 아침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47명. 대부분 독일 학생들이었어요. 앞줄에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 몇 명, 옆줄에 미국에서 온 학생 둘. 다양했지만 결국 유럽과 북미 중심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유럽 기후 지도가 아니었거든요. 한반도 지형도였습니다. 칠판에 붙였어요.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앞줄 독일 학생이 옆 친구에게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술렁임을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강의 주제입니다. 이 지형도를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반도 아닌가요? 왜 갑자기 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반도예요. 이 땅이 기후적으로 어떻게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중간줄 독일 학생이 말했어요.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대륙이랑 바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기후 변동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세미나실에서 제가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북쪽이 대륙이고 삼면이 바다잖아요. 여름엔 태풍의 장마, 겨울엔 한파. 유럽 기후보다 훨씬 혹독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도 2주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형도 위에 분필로 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걸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줄기예요. 총 길이 약 1400km. 알프스보다 깁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알프스는 저희 교과서의 챕터 하나를 차지하는데요. 백두대간은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바로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백두대간이 필터인 이유. 알프스가 가로 장벽이라면 백두대간이 세로 필터인 이유. 방향이 90도 다르면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것. 여름엔 동쪽 습기를 걸러내고 겨울엔 북서풍을 막는 이중구조. 학생들이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서울이 분지인데도 유럽 평지 도시보다 시원할 수 있는 이유. 강폭 1.2km가 만들어내는 바람길. 본류가 대동맥이라면 지류들은 모세혈관이라는 것. 그때 프랑스 교환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파리 센강이랑 비교하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센강의 여의도 구간 폭이 한강의 약 10분의 1이에요. 바람길로서의 효과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파리는 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름 폭염이 오면 센 강변이 텅 비거든요. 한강공원은 달라요.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뭔가 반박하려는 표정이었는데 멈췄습니다. 세계의 바다 이야기로 이어갔어요. 서해 44m, 동해 1684m, 남해 리아스식 해안. 세 바다가 각각 증폭, 완충, 분산의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 지중해 하나가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럽 구조와의 차이.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반도 기후가 유럽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함을 수천 년 동안 읽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산 임수의 원리로 도시를 안치고 처마의 각도로 태양 고도를 계산하고 마당에 물을 뿌려 기온을 낮추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의 뼈대가 됐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2주 전 저는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유럽은 41.5도였습니다. 독일 역사상 6월에 40도를 넘은 건 처음이었어요. 1억 9,300만 명이 35도가 넘는 열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21도였어요. 같은 날, 같은 지구 위에서요. 앞줄 학생이 말했어요. 그건 그냥 그의 날씨가 특이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봤더니 달랐어요. 그건 날씨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구조예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기후지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유럽을 기준으로 세계를 봐왔어요. 그 기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한반도는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정교합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을 처음으로 제게 말해준 사람은 제 제자였어요. 앞줄 학생이 물었어요. 그 제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그 땅을 연구하고 있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가면서 웅성거렸어요. 몇 명이 한반도 지형도 앞에 멈춰서 들여다봤습니다. 프랑스 교환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다음 시간에 한반도 기후 더 배울 수 있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강의실이 텅 비었어요. 저는 칠판에 붙인 한반도 지형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어 지형도 아래 한 문장을 썼어요. 복잡한 것과 불리한 것은 다르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분필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어요. 강이 도시를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강도 바람길을 만들고 있을까? 30년 동안 이 강 옆에서 강의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강의가 잘 됐다고 써야 하나? 학생들이 한반도 지형도를 들여다봤다고 써야 하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강을 바라봤습니다. 2003년 8월 스톡홀름에서 전화를 받고 독일로 돌아올 때 기차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느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기후지리학자로서, 교수로서 저는 데이터와 분석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어야 했어요. 감정은 연구를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돌아온 지금 그 강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폭염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폭염은 매년 왔어요. 그런데 그 폭염 앞에 혼자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23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끝까지 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는 지금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빈틈이 있고 매년 보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있어요. 아무도 혼자 더위 속에 버려두지 않겠다는 방향. 폭염이 오기 전부터 움직이는 방향. 그 방향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이번 주에 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혹독한 기후와 싸워온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이었어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배우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이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다가 이준서가 받았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교수님은요? 독일 잘 도착하셨어요? 잘 도착했어요. 오늘 첫 강의도 했고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반도 지형도를 칠판에 붙였어요. 학생들이 처음엔 당황했는데 나중엔 몇 명이 지형도 앞에 멈춰서 들여다보더라고요. 프랑스 교환학생이 다음 시간에 더 배울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준서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준서 씨, 사실 전화한 이유가 강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네. 저는 창밖 라인강을 바라봤어요. 2003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폭염으로요. 이준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혼자 사시던 아파트에서 쓰러지셨어요.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저는 학회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23년 동안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이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서울에서 무더위 쉼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취약계층 담당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눌렀습니다. 강의실 안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젯밤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끝까지 했어요. 이준서가 말했어요. 23년 전에 그 시스템이 독일에 있었다면.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맞아요. 그 생각이요. 전화기 너머로 이준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 이준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동력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뭔가요? 저도 할머니를 폭염으로 잃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요. 경상도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한여름에 쓰러지셨어요. 그때 저희 마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더위 쉼터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그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땅의 기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불리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곳이라고요. 교수님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됐어요. 그냥 감정처럼 들렸을 것 같아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서 씨, 그게 감정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문제 제기였어요. 내가 듣지 못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서가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 둘 다 같은 걸 보고 같은 곳에서 출발했네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라인강이 보였어요. 강이 도시를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아까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뭔가 오래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이준서가 먼저 말했어요. 교수님, 저 다음 달에 논문 발표가 있어요. 한강 수계와 서울도시 열섬 완화 후속 연구예요. 혹시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일정 확인해 볼게요. 아마 될 것 같아요. 이준서가 말했어요. 오시면 이번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겠지만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인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강이 만들어내는 바람을 느껴보려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축복받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일은 어쩌면 슬픔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잃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이준서의 할머니, 그리고 그 여름 이름 없이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연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손 안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한반도 지형도를 들여다본 독일 학생들의 눈 안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백두대간 필터. 알프스 장벽. 방향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다르다. 그 아래 서울에서 마지막 날 밤 택시 안에서 썼던 한 줄이 있었어요. 23년 동안 닫혀있던 것이요. 저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제 열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